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법령인데요.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항만 보안 관련 부분을 주로 시험 문제가 묻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 자체가 선박 관련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항만 저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문제가 주된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이게 이제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제 경찰관칙 무집행법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이 판례가 많이 있다거나 뭐 이론적으로 아주 대립이 심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들어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안을 등급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조치에 위반되었을 때 어떤 형벌이 부과되거나 혹은 벌칙이 부과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된 쟁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바로 제 1장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이죠. 제 1절은 목적이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정의를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조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런데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이 부분을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법률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법률 조문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 1절 의의 목적 부분입니다. 이 목적은 모든 법률이 거의 대부분 제 1조에 게시를 하고 있죠. 자, 1조 목적을 보면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입니다. 국내가 아니고요.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랬어요. 선박과 항만 시설 보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항만 보안 쪽이 무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써 국제 항해와 관련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과 항만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의해서 이런 항해나 혹은 이제 보안상의 위협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 목적, 그리고 어디에 어떤 것들이 타켓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됩니다. 선박과 항만 보안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제2조가 정의 부분으로 들어있죠. 정의 부분을 보시면 제2조 1호부터 9호까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법 조문이 구사하고 있는 그 순서를 되도록이면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법 조문을 보시더라도 아마 이거 똑같은 조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내용 안에 보면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2조 1호입니다. 국제항해선박이죠. 국제항해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조 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조 1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선박의 개념이 나왔어요. 선박은 수상 혹은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 그리고 수상 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상, 그래서 물 위로 할 수도 있지만 수중, 그래서 물속으로 항해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수상 호텔도 이 안에 부유 구조물로서 이 선박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선박만을 우리는 국제 항해 선박이다, 이렇게 부르죠. 제2호 항만 시설입니다. 항만 시설이란 국제 항해 선박과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 5호에 따른 항만 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연결한 기능을 해야 돼요? 국제 항해 선박과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을 우리는 항만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개념, 특히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3호에 개념 정의가 나오니까요. 잠깐 그 밑에를 보고 또 확인을 하죠. 이때
항만법 제2조 5호를 지금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2조 5호를 밑에 게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항만시설이라 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이 항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구역 안쪽에 있는 시설도 있지만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로도 일단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그런 설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항만시설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는가? 실제로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가를 보면 기본시설이 있고요. 나목을 보시면 이제 기능시설이 있고요. 다목을 보시면 지원시설이 있고, 라목을 보시면 항만 친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목을 보시면 항만 배후단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시설이, 각각의 이 내용문들, 각각의 시설물들이 어느 시설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자, 먼저 특히 이제 항만 보안을 여러분들이 주로 하셔야 된다 보니까 항만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먼저 기본 시설을 보겠습니다. 기본 시설을 보시게 되면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그리고 이런 수역 시설이 있고, 그리고 방파제나 방사제나 혹은 파제제나 혹은 방조제나 혹은 이제 도류제나 간문, 호환과 같은 이건 외곽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와 같은 운항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교통시설이죠. 그리고 거기 쌍가루 4번을 보시게 되면 암벽부터 램프까지 불 켜는 거죠. 이게 이제 계류 시설에서 머무른 시설, 이렇게 4가지 시설을 기본 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막는 시설이죠. 방사제라고 할 때 사자는 모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다음 기능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시설을 보시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 표지, 신호, 조명, 그리고 항모통신에 관련된 항행 보조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쌍가루 2번을 보면 하역 시설이 있어요. 이 물건을 내리고 실을 때 이 하역 장비나 화물 이송 시설, 그 배관 시설이 있고요. 쌍가루 3번은 이제 사람이 머무는 시설이죠. 그래서 여객 이용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수화물 취급소, 그리고 이제 대합실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쌍가루 4번은 화물과 관련된 유통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그리고 이제 화물 터미널과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죠. 그리고 쌍가루 5번을 보시면 이제 선박 보급 시설이 있어요. 이 선박 안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연료겠죠. 연료 공급 시설. 이제 선원들이 이제 먹을 물 관련 급수 시설, 그리고 이제 얼음이나 이런 것들 공급을 해야 돼서 얼음 생산 공급 시설 같은 것들이 보급 시설이고요. 쌍가루 6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항만 관제, 정보통신, 홍보, 보안에 관한 시설이 보시다시피 기능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쌍가루 7번은 항만 시설용 부지, 쌍가루 8번은 거기 보시면 이제 기능시설로서 어촌, 어항법에 따른 기능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쌍가루 10번을 보시면 공해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나 혹은 방진망이나 혹은 이제 수림대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공해 방지 시설로서 기능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지원시설을 잠깐 볼까요? 이 지원시설은 앞에서도 보급시설 같은 것들은 기능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원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지원시설을 보시면 배후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이 정비고나 아니면 이제 집 배송장, 그리고 이제 보관 창고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쌍가루 2번을 보시면 이 배에 관련된 물품들, 즉 선박 기자재나 혹은 선용품 같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전시하는 시설들이 바로 이 지원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가루 4번은 화물을 조립, 가공, 포장, 제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가루 4번을 보시면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이 있어요. 우리 시설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쌍가루 5번을 보면 주차장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설이나 편의 제공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지원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가루 4번은 이제 연구시설이 있어요.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벤처 지원 시설 같은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연구시설들이 들어있고요. 쌍가루 4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련이나 혹은 자원순환시설, 기후변화 대응 방지시설과 같은 저탄소 항만의 건설에 위한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가루 4번 같은 이런 업무용 시설이 지원시설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라목을 봅니다. 항만 친수 시설이죠. 항만에서 물과 친한 시설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쌍가루 1번의 낚시터나 유람선 같은 이런 요트장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해상 레저용 시설입니다. 요즘에 이제 레저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 그 쌍가루 2번을 보시면 이제 해양문화 교육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공연장이랄지 박물관이랄지 학습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죠. 쌍가루 3번은 이제 해양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녹지랄지 조경시설이랄지 혹은 이제 해양을 전망하는 즉 바다를 이렇게 본다거나 시설물을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쌍가루 4번을 보면 이제 인공시설로서 이 이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활용 목적으로 만든 인공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마목을 보시게 되면 다목부터 라목까지 시설과 그리고 이제 주거 시설 등의 대통령 정하는 이 항만 배후 단지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정도의 항만 시설들이 안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항만법 2조 5호에 따른 항만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그랬어요. 항만시설 외의 시설입니다. 항만시설 중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해당 규칙 제2조에 들어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선소의 이 선박 계류 시설 그리고 석유 비축 기지나 아니면 액화천연가스 같은 이런 생산 기지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선박 계류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3호를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외국 국적 선박이 기항하는 이 불기항장의 이 선박 계류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호의 항만시설에 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주로 항만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가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 분야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2조 3호의 개념을 보죠. 방금 전에 2호의 항만시설을 보다 보면 국제항해 선박과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을 그래서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3호의 개념이 들어있죠. 3호로 보면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인데요.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 시설 사이에 승선, 배를 타고 하선, 배를 내리고 선적, 짐을 올리고 하역, 짐을 내리고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 활동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 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결. 그 다음 4호를 보죠. 선박 상호 활동입니다. 선박 상호 활동. 이 말은 개념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제항해 선박과 국외항해 선박, 선박들끼리 또는 국제항해 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의 문제입니다. 즉 배와 배끼리의 문제이죠. 그런데 국제항해 선박과 국제항해 선박이거나 국제항해 선박과 그 이외의 선박 사이의 문제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런 것들을 싣고 내리고 이동하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선박 상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보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시는 게 항만 보안이라 그랬죠. 이제 보안 개념의 중요 부분이 들어있겠죠. 자, 5호를 보면 보안 사건입니다.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즉 파괴하는 행위나 기능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
또는 국제 항해 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 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 항해 선박, 항만시설, 선박 항만 연계 활동 또는 선박 상호 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전부 다 보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시설에 대한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안 사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호입니다. 보안 등급이죠. 보안 등급은 보안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위협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을 등급 구분 방식을 반영해서 만든 게 보안 등급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보안 등급이 각각 나오니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주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7호를 보죠.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를 가진 사람인데 국제 항해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 국제 항해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까지를 다 통틀어서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8호입니다. 항만시설 소유자가 있습니다. 항만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우리가 항만시설 소유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9호를 보면 국가보안기관이 있습니다. 국가보안기관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가보안기관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는 이제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고요. 특히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은 차이가 위아래에 보면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2절 보면 적용 범위이죠. 이 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가 부분이죠. 적용 범위는 법제 3조에 들어 있습니다. 3조 1항은 적용이 되는 대상이고요. 3조 2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겠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 법에 1호, 2호와 같은 이런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국제 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이죠. 그러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 항해 선박입니다. 어느 국적에 해당된다고요?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 항해 선박이다. 모든 여객선은 일단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총 톤수가 500톤 이상의 화물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동식 해상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이때 해상 구조물은 천연가스와 같은 이런 해저 자원의 탐사, 발굴,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동식 해상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의 형태를 띠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제항해 선박이면 여기에 말하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 2호를 보죠. 1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과 국제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입니다. 이제 국제항해 선박에도 2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과 그리고 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이죠. 2호의 맨 끄트머리가 중요합니다. 항만시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 그리고 2호는 항만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제 3조 2항을 보면 적용되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자, 보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그래서 비상업용 목적입니다. 상업용 목적은 돈 벌기 위한 목적이고 여기는 돈을 벌는 목적이 아닙니다.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비상업용 선박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 항해 선박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은 상업용 목적일 때 주로 적용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제 3절입니다. 국제협약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 제 4조에 들어 있는데요. 이제 국제협약하고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법률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여기서 거론이 될 겁니다. 보죠.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 기준과 이 법의 규정의 내용이 다른 때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그랬어요. 이 법이 우선이 아니라요. 협약이 우선입니다. 협약이 우선이다. 다만 이 법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협약보다 이 법의 규정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면 요건이 더 엄격하거나 혹은 보안상 기준이 더 엄하게 되어 있다면 이 법률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우선이냐 이 부분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항만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3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 4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 4절을 보시면 이제 국가 항만 보안 계획 등이라고 해서 국가 항만 보안 계획이나 혹은 지역 항만 보안 계획 두 가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항만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시험 문제가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관한 계획인 것이죠. 누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몇 년 동안 운영하는지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국제 항만 보안 계획입니다. 국제 항만 보안 계획의 주체 제1항을 보면 제 5조가 여기서 이제 주된 법률인데요. 5조 1항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래서 주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체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국제 항만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10년마다 합니다. 이 객관식에서 가장 쉽게 묻는 게 숫자죠. 그래서 10년마다 포인트가 되고요.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 즉 국가 항만 보안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합니다. 재량이 아니고 기속행위고요. 그 다음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 대상이 누구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안위원회 심의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절차가 들어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제3항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1호를 보시면 국가 항만보안의 기본 방침, 2호는 중장기 정책 방향, 3호는 행정기관의 역할, 그리고 4호는 항만 시설 소유자의 역할, 그리고 5호는 항만에서의 보안시설, 장비의 설치, 경비나 검색 인력의 배치 이런 부분들. 그 다음 6호는 보안 책임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이고요. 7호는 보안 사건에 대비한 대응 조치 이런 것들. 그리고 8호는 항만 보안에 관한 국제 협력. 그리고 9호는 항만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계획 안에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제 항만 보안 계획에 이렇게 9가지의 내용들이 주된 포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국가 전체적인 항만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나 밑에 지역 항만 보안 계획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는 아주 쉽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다음 제4항을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는 이를 관계기관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기관장, 즉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 지방청장이죠.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이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고요. 누구에게 통보하느냐? 관계행정기관장과 그리고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획을 보안 계획을 짰으면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국가 항만 보안 계획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보안 항만 계획, 이 항만 보안 계획의 기준을 두고 지방 항만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의미죠. 자, 이게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그 다음 제7항을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 항만 보안 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이 경과되면 또 한 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변경할 건지 말 건지. 다만 국내의 보안 여건을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방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시급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이 변경 여부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과 단서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항만보안계획인데 관련 절차가 맨 마지막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보면 제5항이 나오죠. 방금 전에 제4항을 위해서 보셨는데 제4항에 따라서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하던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항만보안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6항을 보시면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국가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에게 승인을 따로 받는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중간 절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국가보안기관이 어딘지 나와 있었죠. 관계 국가보안기관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제7항을 보시면 지방청장은 지역 항만 보안 계획이 수립된 후 몇 년이 경과되면 5년이 경과되었을 때, 5년이 경과한 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국내외 여건이 시급하게 반영돼야 되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는 누가 전체적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